네,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화사 전문을 한번 볼 거예요. 매화사도 여러 번 출제됐던 작품이니까, 아까 운율 공부는 했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다섯 구절, 여섯 구절. 3장 6구라고 해요. 그게 시조의 길이 제한이에요. 가사와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음보율은 당연히 음보율과 음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영이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겼으니 2, 3 백바롱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전잡아 보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여기 구절은 5글자 이상이에요. 여기는 흔히 3글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글자 이상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시조 운율을 잠깐 살펴봤고요. 내용을 볼게요. 자, 매화사 그랬으니까 매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매화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매화 고전 시간에 자주 나오는 것들 매화라든가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하나 더 하면 소나무. 얘네들은 나오면은 대부분 다 좀 의인화돼요. 왜 의인화가 되냐면 인간적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지조와 절개, 이거를 강조한 내용들로 주로 나오죠. 물론 사군자의 난초도 있지만은 고전 시가에 난초는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난초를 많이 키웠긴 했고 난초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은 시조에는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것 중에 매화니까 이건 지조와 절개니까 일단 이 시의 주제는 끝났어요. 우리 주제 찾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뭘까요? 예찬이겠죠. 예찬. 지조와 절개, 매화가 갖고 있는 지조와 절개, 예찬.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너 같지 않은 애들, 지조와 절개가 없고 굉장히 곡학아세하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밑바탕에는 깔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매영이 부딪힌 창에, 매영이라는 것은 매화의 그림자입니다.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겼으니, 옥임금차라고 했어요. 매영이, 여기서 매화가요 창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방 안에서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매화가 방 안에, 여기 분재라고 하죠. 화분에다가 작게 키운 매화가 방 안에 키운 경우가 있잖아요.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는 미인의 금비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화의 나뭇가지를 미인의 금비녀에 빗댄 거예요. 옥임금자가 비겼으니라는 말은 비쳤으니, 이 정도 보면 될 거예요. 2, 3 2명과 3명, 두세 명의 백발옹은 머리가 하얀 노인네들, 화자를 포함한 지금 매화를 즐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백발옹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거문고도 타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이윽고 잔잡아 보날 적에, 술 한잔 해야죠. 달이 또한 오르더라.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매화 구경하면서 풍류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그 배경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까지 떠오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그대로 봐줘도 되겠죠. 어리고 성기다라는 말은 빽빽하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 드문드문 가지가 있어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너 의인화된 거잖아요. 너 2인칭 대명사 썼으니까 의인화된 거죠. 믿지 않았는데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그래서 매화나무가 너무 연약해 보여서 설마 네가 꽃이 피겠어 했지만, 한편 눈길을 주면서 눈기약은 눈빛으로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가 꽃을 피웠으면 좋겠는데 했다는 거예요.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 건수예요. 매화꽃 폈다. 친구들아,
전화는 아니고 우리 집 매화꽃 폈으니 구경 오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경 오게나.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미 술상 준비해 놓고 결국 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세송이 피었어요. 촉 잡고 촛불입니다. 촛불을 붙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촛불 다 비춰보면서 매화꽃을 구경하는 모습이죠. 암향조차 부동터라. 암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암자는 원래 명암할 때 암자, 어두울 암자예요. 어두운 향기가 어두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근한 향기 이 정도로 의역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 부동터라. 여러분 이거 볼 때쯤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죠. 그때 언론에서 A 후보는 몇 퍼센트, B 후보 몇 퍼센트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층을 공략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기서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그 부동이에요. 부동층은 떠다니면서 이 뜰 부자, 물 위에 뜨다. 뜰 부자의 움직인 동작이 떠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부동층 그러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층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은근한 향기가 방 안에 그윽한 것 같다.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오구나. 빙자 옥질이. 자, 여러분 고전 시간 하나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분위기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눈 속에 너로구나. 빙자 옥질은 그럼 너가 되잖아요. 그럼 화자는 지금 매화를 예찬하고 있잖아요. 그럼 빙자 옥질은 매화가 좋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그렇죠? 얼음 같은 자태와 옥 같은 자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빙하고 옥을 빼면 자질이잖아요. 자질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자질입니다. 어떤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매우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하얘니까.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호를 기약하니. 황혼이 뭐죠? 황혼은 내게 저녁 무렵을 황혼이라고 하죠. 저녁 무렵. 저녁 무렵에 달을 기약하니. 달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역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아치고절도 매우 좋은 말이 되겠죠.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의인화된 거라고 말하겠어요. 절개라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 역시 매화는 의인화되었다. 어렵지 않죠. 매화사는. 다음.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바람이 눈을 몰아가지고 산 쪽의 창가에 부딪혀요.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차가운 기운이 새들어서 잠들어 있는 매화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럼 찬 기운과 바람은 부정적인 존재잖아요. 부정적인 존재.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얼우려 이 말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이지만은 원래 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다. 여기에 사동전미사 우가 들어간 거예요. 얼우다. 그럼 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얼게 하려 한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아슬소냐. 원래 요즘 쓰는 말이 앗다란 말이 있는데 요즘에 이 말을 쓰지 않죠. 단독으로. 여기다 플러스 빼다란 말을 결합해서 빼앗다란 말 쓰잖아요. 옛날 앗다란 말 썼어요. 봄뜻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리법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제 8수가 있는데 이 시조가 이제 많이 힘들어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동각의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아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각에 숨어있는 꽃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화자는 추측하는 거야. 저게 척축은 철쭉인데 철쭉일까? 아니면 두견할까? 두견한 진달래인데 진달래일까? 라고 화자가 혼자 궁금해하는 거예요. 동각이 뭔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동각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숨어있는 꽃이 있는데 철쭉일까? 두견할까라고 궁금해하는 상황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전시를 할 때 모든 걸 다 알아야지, 모든 낱말 다 알아야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기 동각은 별 뜻은 없어요. 동쪽의 건물 정도 뜻이에요. 동쪽 건물에 숨어있는 꽃이 있는데 그 철쭉이야 두견할까? 그런데 건곤, 아까 건곤 나왔죠. 온 세상이 눈이연을 아직 온 세상이 눈인데 치가 어찌 감히 피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가 어찌 감히 피겠는가? 세상에 아직 눈인데. 그럼 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가리키는 뭐가 돼야 돼요? 철쭉일까 두견할까 이랬잖아요. 철쭉과 두견할까라 궁금해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직 세상이 온통 눈인데 어찌 철쭉과 두견화가 필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각에 숨어있는 꽃은 철쭉이나 두견화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맨 마지막 알게라. 무슨 말 같아요? 알 것 같다 이 정도 되겠죠? 우리 한국인이니까 이 정도 되죠. 백설양추는 하얀 눈 속에 봄볕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 속에서 봄볕을 알려주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매화밖에 누이쓰리. 매화밖. 그러면 동각에 숨은 꽃은 매화꽃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다시 현대어로 번역해 볼게요. 동쪽 건물에 숨어있는 꽃이 있는데 철쭉일까 두견할까 궁금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직 눈이잖아. 그럼 쟤네들이 폈을 리가 없지. 이거면 철쭉과 두견화가 되겠죠. 철쭉과 두견화 폈을 리가 없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눈 속에서도 봄빛을 알려주는 것은 매화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각에 숨어있는 꽃은 매화꽃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공기도 맑고 오랜만에 햇볕도 따스하고 온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봄이 온 것 같죠? 하지만 3월 중하순에도 언제든지 또 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매화가 눈이 좋아서 눈 속에 피었겠습니까? 봄인가 하고 폈는데 눈이 나중에 온 거겠죠. 그런데 다른 꽃들은 그 전에 필 기미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의 매화는요, 저기 남쪽에 섬진강 근처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경상남도 하동이라든가 전라남도 광양 이쪽에서. 그곳은 조만간에 매화 축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다 몇 년째 못하고 있죠. 어쨌든 그곳에서 많이 펴요. 그곳에서 열매가 일찍 열리면 하지 때쯤 6월 21일경에 수확하는 게 매실이에요. 매화에서 열린 매실. 한포고복에서도 식후 음료수로 매실청 자주 제공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매화사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아이쿠 왜 이러고 갔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들은 다음에 본문을 내용 정리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 선생님 추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예습한다. 문제 예습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문제 발문과 선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선지를 정말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나중에 먼저 예습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어서 해설 강의를 할게요. 자, 먼저 가글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매화사가 나와 있고 나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면왕정가가 일부가 발췌되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함께 세트가 진행됐던 건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문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설을 바로 할 거예요. 박지원의 홍덕보 묘지명이죠. 즉 홍덕보는 홍대용인데 홍대용의 묘지명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을 만들면 그 앞에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 뒷면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사람의 삶을 쓴 글을 묘지명이라고 그래요. 원래 한문으로 쓰지 이것도 한문으로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박지원이 홍덕보가 죽었어요. 그 사람 묘지명에다 어떤 내용 쓸 것 같아요? 홍덕보의 긍정적인 면을 쓸 거예요? 부정적 면을 쓸 거예요? 당연히 긍정적 면만을 주로 쓰겠죠. 그런 짐작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덕보가 죽었으니까 그게 평소에 명민하고 겸손하고 고하고 다 좋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품성을 잘 닦았고 그 다음에 북경에 갔을 때 중국 애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덕보를 큰 선비로 떠받들며 신복 마음으로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필담을 나눴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한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은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런 내용이고, 헤어지게 됐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덕보의 유명함은 중국 선비들까지도 다 인정했다. 이 정도 보시고 문제풀이 바로 갈 거예요. 문제풀이 갈 텐데 선택지 읽는 법 선생님 같이 해보자고요. 가나다의 공통점 그랬어요. 자연 친화 의식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연 친화 의식 그럼 가와 나는 매화도 자연물이니까 둘 다 되겠지만 홍덕보 묘지명은 자연 친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겠고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그럼 대상이 뭔지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에서는 당연히 매화였겠죠. 매화 예찬했죠. 그럼 나의 대상은 뭐예요? 그러면 면왕정가의 대상은 주변의 자연이죠. 자연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홍덕보 묘지명이니까 당연히 예찬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돼요. 나머지 것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화자는 이상향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를 설정해 놓고 이를테면 나는 바다 건너에 인더스트리아에 가고 싶어. 그곳에 뭐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딱 쳐봐요. 그러면은 그 인더스트리아는 뭐가 돼요? 이상향이 되는 거죠. 이상향을 그리워하니까 동경한다. 이게 가능해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사물에 의탁하여 흥겨움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감정이입이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감정이입은 우리가 나그래서 녹양에 우는 황행 겨터겨워하는 거야. 이 부분이 있었죠. 어디 갔어? 여기 있나? 녹양에 우는 황행이 겨터겨워하는구나. 이것은 화자의 감정이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가나 나그는 화자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제 1학기거든요.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이런 선택지 낱말 하나하나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나오면은 나중에 계속 선택지 잘못 봐서 틀린 경우가 반복돼요. 그래서 실력은 좋아졌으나 실수 때문에 한 문제가 틀려버리고 두 문제가 틀려버리면 여러분 정시 때 추합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그런 실수로 틀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기 때는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 낱말 하나하나 읽는 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급한 게 절대 아니에요. 1학기 때부터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작 내가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런 능력을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키울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내 기초 훈련을 정말 잘해두는 시기다. 수능 때 빛을 보려면 지금 1등급 나오고 시간 안에 풀면 뭐 하겠어요. 수능 때도 그러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바롱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그랬는데 이 완상이란 말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답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완상이라는 말은 감상이에요. 감상. 그럼 백바롱은 매화를 감상하는 주체 맞죠? 황혼월은 저녁 무렵에 뜨는 달이잖아요.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아니죠. 매화가 뜨는 시기의 배경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잘못됐어요. 아치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그럼 절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 사물이 아니잖아요. 관념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적절한 거고요.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거죠. 눈 속에 필 수 있는 건 매화지 두견화와 철쭉은 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다. 이런 선택에 조심하세요. 눈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공부해 두면은 눈은 시련, 여기서는 시련이잖아요. 매화에게는 시련이고 부정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굳혀서 암기를 해버리면 이런 선택지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보자고요.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화의 생명력이 더 강조된 건 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쭉과 두견화는 눈 속에서 펴요, 못 펴요? 못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때문에 철쭉과 두견화보다도 더 생명력이 강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서 얘도 답이 적절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선택이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암기한 내용 그대로 선택지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실제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이 문장은 맞는 틀린 이렇게 확인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이저네. 아이쿠. 3번 문제.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소재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한다. 말만 바뀌어 있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시의 주제를 안 하는 거예요.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그렇죠. 가는 조촐한 술상을. 우리 매화사에서 술 먹었나요? 읽고 잔잡아 고날 적에 이게 있었죠.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거기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남여를 재촉해 타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남여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뚜껑 없는 가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마는 맞아요. 그 다음에 어적도 맞죠. 어적이 있으니까 피리가 있죠. 소품 준비해야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남여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여가 가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껴버리세요. 그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대신에 나머지 선택지를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뜻밖의 다른 곳에서 명백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보면 내가 이 선택지에서 가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남여를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왠지 일이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말 선택지에 내가 뭔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말이 선택지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지 제끼고 나머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면 뜻밖의 다른 곳에서 명쾌한 답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실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가는 구슬프게 이거 주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매화사잖아요. 지금 얘네들 뭐하고 있어요? 매화꽃 폈죠. 친구 불렀죠. 검은고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있죠. 그럼 매화 짱 좋아요 이러고 있죠. 어디서 구슬프기를 찾을 수 있나요? 전혀 정반대로 돼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마와 피리를 가마를 모른다 하더라도 구슬프기는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지금 얘는 즐겁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을 찾는 것도 실전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늦겨울이나 초봄을 가는 늦겨울과 초봄을 그렇죠? 가에 뭐가 나왔었는데 초봄은 꽃이 필 때니까 늦겨울이나 초봄은 이제 눈이 내릴 수 있는 때잖아요. 사계절을 나는 사계절을 아까 얘기했던 게 다시 본문 돌아가자 산남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황행도 있어. 이건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면 양풍 여름이 되겠고 된설이 가을이 되겠고 경국요대가 옥해은산 빙설 이건 겨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밤을 위주로 그렇죠. 달이 떠오를 무렵이니까 나는 낮부터 밤까지 시간적 배경으로 이것도 찾기 어렵다고 질문한 친구들 꽤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달을 따라 피리를 부니까 밤은 되고요. 낮에 뭐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백청난간에 긴 저울음 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수음, 나무 그늘 이런 표현도 있죠. 나무 그늘이 지는 건 낮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한옥의들 적절해 보이고 주변 풍경 조망할 수 있는 건 매우 적절해 보이죠. 4번 이건 이제 표현법과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겸하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주제란 게 뭐예요? 정서, 분위기, 감정 이런 거잖아요. 또는 태도 이런 거거든요. 기억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녹양에 우는 황양 교태겨워하는구나. 꾀꼬리가 교태롭게 울고 있다. 이건 화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니은이 뭐하고 있어요? 백청난간을 하고 있죠. 다음 디귿 풍경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드러내고요. 디귿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그랬잖아요. 금수는 뭘 가리키는 건가요? 금수? 화려한 풍경 금수강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막감은 뭐예요? 고요하고 쓸쓸함이죠. 완전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선택지 낱말 하나하나 읽어버릇해야지 빨리빨리 시간 쫓겨가지고 빨리빨리 읽으려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너무 아까운 문제 틀린 거야.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리을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둘 다 나타났대요. 리을이 어적이에요. 어적은 피리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이 되겠고 그 다음 달을 따라 다른 시각적인 거죠. 하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음 건건도 풍성할시야 간대마다 경유도 앞에 사계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풍성하구나. 그래서 간 곳마다 다 아름다운 경치밖에 없구나. 이건 전체 사계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 5번 문제. 가의 A와 다의 B의 검은고 연주를 비교한 거예요. 가의 A에서는 검은고 연주를 왜 했어요? 이제 매화꽃도 폈고 달도 뜨고 친구들도 만났고 그래서 흥겹게 술 한잔 먹고 있는 거죠. 그 장면에 검은고였고 다의 B를 보면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를 생각지 않고 명리라는 건 명예와 이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검은 거를 타며 지냈다. 그러면은 마음수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 답이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여기 작품가고 문제풀이까지를 예상을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뒤에 현대시도 좀 일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는데 한거 18고 권업 이거 전문은 아니에요. 기출에 나와 있던 부분만 실었어요. 자, 18 발음 좀 그러네요. 18개의 연시조란 뜻이겠죠. 이 한자가 뭘까 짐작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4대 부들 시조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가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한가로운 거는 한가로운 것에 거처한다. 그리고 만흥이라는 것은 실컷 흥겹게 논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 제시한 거 거기 뭐야? 매화사 빼고는 다 강호 한정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평생에 내가 원했던 건 충효예요. 충효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라는 건 벼슬길에 나가서 할 거란 말이죠. 이 두일 말면 금수나 다를 소냐 서리법이죠. 금수와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금수는 금수강산할 때 금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날짐승 금자예요. 얘는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숫자예요.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나는 충효를 하려고 마음에 하고자 하여 충효 즉 벼슬에 나가려는 거예요. 벼슬에 나가게 되면 충과 효가 이루어지죠. 임금님 일 도와주는 거니까 충이 되겠고 나 잘 나가면 부모님이 자식이 잘 나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효가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대학 잘 가게 되면 올해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게 되면 부모님께 크나큰 효가 됩니다. 효도합시다. 얘는 좀 문제가 있네. 마음에 하고자 하려고 해서 즉 벼슬 과거 준비했나 봐요. 10년을 허동내두나 아이고 N수생이네요. N수생. 물론 요거는 지금의 수능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과거 시험이니까요. 과거 시험을 요즘으로 친다면은 없어지긴 했지만 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시험들을 옛날 과거 시험에 외무고시하고 행정고시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 해당된다. 공무원 시험 다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어쨌든 10년 동안 아이고 좀 안쓰럽네. 그쵸? 위로가 좀 되길 바랍니다. 개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개교 비교해보니 계산해서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이 공명은 뭐 나라의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충효하고 공명은 거의 같은 뜻의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명이 늦은 거다.
부급 동남 급자가 빠졌네 한자가. sorry. 부급 동남에도 부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등에다 짐을 지고 책을 지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방으로 스승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유명한 학원 선생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교육이 흔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사교육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들 초빙하는데 돈 진짜 비쌌어요. 어쨌든 선생들 좋은 선생처럼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공부를 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은 이걸 못 이룰 것만 같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세월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니까 못 이룰까 하더라. 못 이룰 것만 같아. 포기하려나 봐요. 조선시대 사대부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죠. 아니지. 오로지 하나죠. 뭐죠? 바로 벼슬입니다. 근데 문제는 벼슬 자리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뭐가 되겠어요? 자연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어요. 벼슬 아니면 자연. 물론 자연은 주로 강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물론 아까 멸항정가의 송수는요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거 봤고요. 다음 거 봐볼까요? 비록 못 이뤄도 공명을 못 이뤄도 대안이 있잖아요. 임천이 좋으니라. 스풀림자 샘천자니까 강산이나 풍월이나 연하나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연입니다. 무심어조는 절로한가 하나니 이거 끊어읽기. 무심어조는 절로한가 하나니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무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무슨 마음이?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등장해. 하나는 뭐냐면은 물고기고요.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낚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가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 뭐라고 해요? 어부라고 하죠. 이 어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겠죠. 낚시를 즐기는 사람 이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 나온 자연친화로 바로 연결되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말은 뭐가 있죠? 백구가 있죠. 하얀 갈매기를 말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그 새우깡 좋아하는 이거 나오면 이것도 모라일체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조는 갈매기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하단 말이야. 몹시 너희들은 한가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세사를 입고 화자도 세상사 즉 벼슬에 대한 꿈을 입고 너를 조치를 하노라. 너를 따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뭐가 돼요? 조가 되겠죠. 조 너를 따르겠다. 즉 여기도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자연물에다가 그래서 화자는 자연에 귀의하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근데 얘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강호에 놀자. 강호는 자연이죠. 임금을 쳐버리겠고. 그러니까 선비로서 임금에게 뭔가 해줘야 될 텐데 임금님 벼슬에서 봉사를 해야 될 텐데 강호에 놀아버리면 임금을 쳐버린 형태가 되고 임금을 섬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벼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즐거움이 어긋난다. 자연 속에 노는 게 더 즐거운데 이런 뜻이 깔려있는 거죠.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아직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글의 제목을 보게 되면 한거 18곡이니까 이 뒤로 가게 되면 내적 갈등을 접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겠죠. 어쩌랴 이러고로 이 몸이 어찌할꼬 그냥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할까 삼수할까 재수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행도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행도 즉 벼슬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은둔처라는 거 자연을 지내려면 숨어 지낸단 말이 경찰이 못 보게 씁니다. 도둑이 씁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자 스물 은자 쓰는 거예요. 은둔할 것도 찾아지 못했대요.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언제나 읽을 때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조칠 것인가. 왜 길어지냐면
현대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언제나 이 뜻을 결단하여서 내 즐기는 바를 쫓을 것인가. 내 즐기는 바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자연이 되겠죠. 나 언제나 자연으로 마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한거 18국이에요. 물론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제 5수니까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자연을 선택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연을 즐기는 모습도 나오고 그 와중에 은근히 속세에 관심도 둘걸요 아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만흥입니다. 이 만흥은 윤선도의 연시조입니다. 윤선도의 연시조인데 가사에 정철이 있다면 시조에는 윤선도가 있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정철과 윤선도를 흔히 조선의 2대 시인이다 이렇게 꼽은 사람도 있어요. 시조를 참 잘 썼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만흥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껏 놀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거침없이 거리낄 것 없이 마음껏 놀아본다. 이건 문제도 나와 있는데 배경이 있죠. 윤선도는 당파에 많이 밀렸어요. 남인 출신이거든요. 당시에는 서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왕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왕이 왕자일 때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맨날 윤선도를 부르죠. 뭐라고 벼슬 좀 하라고. 올라가면은 반대파가 이제 탄핵을 하죠. 그럼 유배를 가고 유배 풀리면 다시 고향 돌아오고 또 왕이 부르면 올라가고 이거 뭐 무한 반복했나 봐요. 근데 재산이 많았어. 그래서 한번 지겨웠는지 집안의 모든 일을 장남에게 모두 맡겨두고 본 집에서 이 사람 집은 지금도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훨씬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이 사람도 연못 파는 거 좋아해요. 어디 살든 꼭 연못을 파요. 독일도 가서도 연못 파고 살았더라고요. 연못 파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때 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벼슬에 나가서 맨날 모함하고 뭐 하니까 싫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임금 생각하면 또 미련도 있고 그런 묘한 갈등 상태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산수간의 바위 아래 뜻집을 짓노라. 뜻집이라는 것은 띠집이라는 거예요. 띠라는 풀이 있어요. 풀이. 일미 도십 잘하나? 이런 풀이 있어요. 벼명사 지으면은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걸로 지붕을 만든 걸 초가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벼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강가에 있는 이런 띠풀을 베어다 그걸로 지붕을 만든 거예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냥. 바위에 초가집을 짓는다 하니까 그 모르는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저 웃는다는 뭐겠어요? 당연히 비웃음이겠죠.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고 혐의 뜻대는 그런데 그 뜻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 분인가 너라. 이게 뭐냐면 어리고는 어리석고 알고 있죠. 혐이라는 건 촌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리석고 나 같은 촌놈의 뜻에는 내 뜨집을 짓고 산수간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 사는 것이 내 분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촌놈의 뜻에 나 같은 사람한테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짓고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음식이죠. 진짜 이렇게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 부자라니까요. 이런 것 자연 속에 생활하면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것보다는 초가집 속에 사는 것이 더 어울려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와집 살았더라도 초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이건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잖아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단사표 유명한 말이죠. 도시락의 밥과 표주박에 마실 음료 뭐 물이겠죠. 이런 거니까 알맞춰는 알맞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먹은 후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물가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거 첫 음절이 아니지만 물가의 이상하잖아요. 아로 읽으세요. 이럴 때는 물가에 슬카지라는 말, 실컷 이런 말이죠.
실컷 노는구나 이 말이죠.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이야 이 정도입니다. 그 밖에 그 남은 여남은 일에 대해서 하자는 부러울 줄이 있으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됐나요? 부러워할 리가 있겠는가? 그럼 그 남은 여남은 일은 하자가 부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세속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이 돼버리겠죠. 됐나요? 그 다음 이 시조를 또 처음 본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흘 바라보니. 외흘 목적격 조사인데 옛날에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히읗 정성체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외도 그런 말인데 나중에 엄매하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이 정도예요. 또 술 먹고 있네요.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게 서리법이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여도 반가움이 이만하겠는가.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그리던 님이 있다거나 그 임이 온다거나 이거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가움을 표현할 때 기쁨을 표시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로또가 당첨되어도 기쁨이 이만하겠는가.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올해 국어가 몹시 어렵고 수능이 여러분들은 다 95점 넘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당첨됐다 해도 이만큼 기쁘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또가 내가 당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비교 대상일 뿐이에요. 기쁨의 크기를 말하는 비교 대상. 여기서는 반가움의 크기를 비교하려다 보니까 먼 산을 바라본 건 몹시 반가운 건데 그 반가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거죠. 실제로 화자가 님이 온다거나 그리던 님이 있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도 돼요? 그리던 벗이 온다 하여도, 벗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던 벗이 온다 하여도 반가움이 일만하겠는가. 이 정도 되는 거죠. 납득이 됐나요? 그래서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여기 시적 대상은 산이 되는 거예요. 저 산을 보는 반가움 몹시 크다. 그래서 그리던 님이 온다 해도 반가움은 이만큼은 안 될 거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말씀도 우음은 웃음입니다. 웃음. 말씀도 웃음도 아니야 해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님으로 가버려요. 님은 여기 존재가 없다니까요.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잖아요. 산을 보는 반가움이 몹시 반갑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면 당연히 산이죠. 산은 말씀도 웃음도 아니야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교화하노라 이 말 알고 있죠? 정리하고 할까요? 이 교타와 이 조타가 있죠? 얘는 깨끗하다. 얘가 지금의 좋아하다. 고전시가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말들이 조금 있어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집중적으로 한번, 고전시가 약한 친구들은 한 번쯤 집중적으로 고전시가 하면 쫙 하는 뭐 특강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중요한 말들, 현대어로 잘 번역 안 해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전체를 보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고전시가 어려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생각보다 난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를 안다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고전시가 여기 상담을 진행해 보면 고전시가는 너무 낯설고 경험을 많이 안 해서 어렵다는 친구들 많은데 한 번쯤 집중적으로 고전시가는 집중해서 쫙 주요 작품들을 하고 그 다음 실제 나왔던 문제들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고전시가는 오히려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는, 오답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 현대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특히 고전시가는 조금만 경험을 쌓아놓으면 생각보다 현대시보다 몹시 쉽습니다.
현대시가 나중에 고전시가 잘 익숙해지면 현대시가 더 어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고전시간 주제가 뻔하거든요. 몇 갈래 없어요. 근데 현대시는 주제가 매우 다채롭습니다. 정말 주제가 시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간을 빨리 완벽하게 해두는 것도 여러분 공부할 때 가름을 쫙 단계별로 하는 과정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누구셔 상공도곤 낫다 하더니 음보 누구셔 상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라 이렇게 끊어집니다. 누군가가 상공도곤이라는 말은 뭐뭐 보다 비교격 조사에 뭐뭐 보다 상공은 뭐냐면 상공이라는 것은 뭐랄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이잖아요. 누군가가 상공보다 낫다 할 때 무엇이 주어가 빠졌어요. 비교 대상 주어가 빠졌잖아요. 바로 당연히 맥락상 보면 뭐가 돼요? 자연이 이 말은 자연이. 그럼 여기 부분에다가 굳이 말하면 이걸 넣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연이 상공보다 낫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세속적인 부귀영화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은 뭘 가리키냐면 이 만승 자체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왜 이게 황제인지는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황제도 이만하지 못하다. 무엇만 못하다? 자연만 못하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 누군가라는 사람과 화자는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자연이 좋다고 한 거고 이 사람도 화자도 자연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세게 얘기한 것일 뿐이야. 그렇죠? 과장이 좀 세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로 헤어든이라는 말은 헤어든이라면 헤아려 보니 이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부허유 약도따라 이 소부와 허유라는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약도떠라는 말은요, 약삭 발랐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전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장 태평했던 시절을 또 꼽는 게 요순 시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순 시절.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근데 요임금이 있었는데 얘가 기산에 살고 있던 허유가 몹시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요임금이 찾아와서 허유한테 야 네가 내 대신 황제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가 기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흐르는 강이 영수가 있어요. 네, 싫어하는 강이에요. 이 강은 굉장히. 왜냐하면 영수가 뭐니 영수가 국영수 그럼 모를까 그렇죠? 어쨌든 이 영수라는 강에 가가지고 허유가 돌아와가지고 대꾸도 않고 돌아와가지고 귀를 씻은 거야. 귀가 더러워졌다고. 근데 허유에게 또 소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마침 소를 끌고 와서 강물을 먹이려고 소 물 먹이고 있었어요. 허유가 귀를 씻고 있으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요임금 괴세가 나보고 황제하라잖아. 내가 더러워지고 귀를 씻는 거야. 그랬더니 소부가 물 먹고 있는 소를 고삐를 당기면서 야 물이 썩었다 야 먹지마 뭐 이렇게 말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더러운 거 나쁜 걸로 인식한 사람이고 멀리하려고 한 사람들인 거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부허유는 세속적 영광과 자연을 몹시 사랑했던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어서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산영수라는 것은 황제의 자리보다 더 좋은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용되기도 해요. 두 가지로. 어쨌든 그럼 화자는 소부허유를 비판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소부허유와 아우 소부허유 눈치 빨랐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아마도 임천 한흥을
샘천자니까 자연이겠죠. 수풀림자 샘천자니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흥겨움인 거죠.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구나. 자연 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개가 남았는데 시간 끊기가 애매해서 지금 시간을 끊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한 다음에 실전 문제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일단은 마칠 거예요. 3시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분량이 많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다음에 고전 시간은 선생님이 어떤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시간에서 시간과 점수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째 시간 여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여기 덜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전 문제까지 풀이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칠 테니까 잠시 쉬었다 봐요.